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골목길에 세워둔 차량이 파손됐어요. 아이들의 성본 변경을 원해요. 인터넷에서 스포일러를 당했어요. 딸 머리에 담뱃불 자국이 났어요. 하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며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 이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뭔가요? 네, 이제 최근에 지난달 6일쯤에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네네. 그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된 판결이 이제 선고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국가의 과실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어디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지 사실 막막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가배상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우선 국가배상제도의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네, 국가배상 제도는요, 이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배상법에 의거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배상을 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네. 간혹 시민들이 공직자나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국가배상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선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가의 차량이나 군용 차량에 의해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군 작전 훈련에 의해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 군인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마지막으로 주한미국인의 불법 행위나 그리고 미군용 차량 등으로 인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 전에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전치주의라는 것에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하시기 전에 국가배상 심의에 배상금 지급 신청은 사실상 하셔야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2001년부터는 이제 배상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에서 한 가지를 채택할 수 있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배상 신청을 거치지 않고 현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이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책임 요건이 충족이 된 경우에는 국민은 이제 배상심의회의 배상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다만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이 이제 경과한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그 주소지의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지구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해야 하고, 지구심의회는 조사를 걸쳐서 4주일 이내에 배상 결정을 하는데요.
심의회가 배상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결정 정보를 신청인에게 송달을 해야 합니다. 네. 결정 정보를 송달받은 신청인은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첨부를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을 지급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 국가 배상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 배상 신청이 기각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실제로 배상 신청이 이제 기각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신청인은 그 결정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당의 심의회를 거쳐서 본부 심의회에 재심을 이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심의회 배상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는 민사소송법상의 규정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요. 심의회의 배상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배상심의에서의 결정 전치주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배상심의 결정을 불복하는 자는 법이 정한 기한 내에서 소송을 또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설명을 세심하게 해주셨지만 절차가 다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처음부터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이제 경찰이나 군인의 경우에 훈련받는 과정에서 상해 혹은 또 순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면 국가로부터 재보상금이나 유족금 그리고 유족연금, 상해연금으로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피해를 당하면 언제든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국가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나요? 네, 이제 모든 법령에서는 항상 그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네. 국가배상 제도에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피해를 받은 경우라고 하면 가해를 기준으로 안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날 기준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있고요. 추가로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기준을 성년이 된 날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가 배상 청구를 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증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국가를 대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이유 없이 피해를 겪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빈번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행 과정이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6개월에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대한 고려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자신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되게 충분하게 내가 하면 그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납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서 제출까지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본인이 청구하고 싶은 바를 승소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하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충분한 자료 수집을 통해서 본인이 청구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제출을 적시하시는 거 그리고 자료 준비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증거를 잘 수집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저 교통사고로요. 네. 이제 그 상대가 제가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상대가 그 골목길로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다가 제 차 옆을 갖다 이렇게 이렇게 부시고 갔어요. 네네. 부시고 이제 지나가가지고서 그걸 이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그냥 이 차를 이제 그렇게
계속 지나가기에 서지도 않고 제가 그걸 갖다가 이제 막으려고 튀어나가서 자꾸 이제 수덥수덥 하면서 이제 뒷걸음질을 계속 쳤더니 계속 욕을 하면서 지나가면서 뭐 XS 하면서 그냥 차를 왜 이곳에 세워놨냐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가서 한 50m를 제가 이제 뒤로 이제 밀리면서 이렇게 계속 그 차는 오고 그래서 위험해서 제가 옆으로 좀 빠졌어요. 네. 빠져가지고서 이제 그 50m를 지나서 그 상대 차량 그 옆으로 다시 나가면서 왜 차를 안 세우냐고 하면서 이제 당신이 왜 나를 갖다 욕하냐, 사고 난 사람은 안 돼. 서로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날 수도 있지만 당신이 욕하는 입장은 아니잖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항의를 하고자 하니까 이 사람이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높은 트럭, 55톤 트럭이니까 높아서 이제 그 사람은 내리면서 반대쪽으로 내렸는지 이렇게 안 보이고 아들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나타나면서 뒤에서 이제 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차를 보더니 이 차는 뭐 이렇게 보니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뒤에 좀 이렇게 수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들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제 저도 차량 서비스 업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뒤를 좀 이렇게 부서진 거 이렇게 이제 망가져 있으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주워서 이제 들고 그리고 이제 차에 정리하고서 가시면은 이제 다 이제 자기가 연락을 하면서 정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위 이제 경찰이 또 신고가 그동안 이제 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한테도 뭐 다친 데 없냐 해서 다친 데는 없고 차가 이렇게 망가져 있다고 이제 하면서 그냥 저기서도 자체로 서로 다 해결해 준다니까 우리 보험사도 당시 왔고 상대도 왔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일단 정리하고 그냥 가겠다고 신고는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도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제 문제는 그날 지나고 이제 다음 날 전 정신이 없어서 이제 저 차를 이제 그 하루인가 있다가 이제 보냈어요. 차를 갖다 이제 서비스 센터로요. 네. 메카에서 보내고 이게 보니까는 뒤에 다리 있는 쪽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거기 가서 이제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좀 했어요. 네. 엑스레이 찍으니까 뭐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다 돈을 냈어요. 돈을 내고 보험 처리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있는데 이제 저쪽에서는 뭐냐면 차량 사고 접수도 이제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안 되고 있으니까 저보고 자차 보험으로 전부 다 해야 된대요. 그게 이제 저도 화가 났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저쪽에서 보험 번호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우선 차를 고쳐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는 또 저쪽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면서 자동차를 이렇게 레카를 이 렌트를 안 하면은 그걸 갖다가 100% 인정해 주겠다도 이런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레카를 안 하면 내가 그동안 저기 회사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렌트를 안 하면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 했더니 우리가 이제 아무 문제는 없는 거래요. 100%래요. 이제 우리 보험사는요 삼성보험인데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이제 뭐 어디 회생위원회에다 뭘 보내고 그다음에 소송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쪽에서 인정 안 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우선 자차하라 그래서 이제 했어요. 네. 하고 저는 이제 병원에 한 두세 번 갔다 이제 왔는데 이게 좀 경찰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요. 경찰 가기 전에 신고를 했죠. 이제 한 3일 돼도 이제 저런 현상으로 나오니까 일단 보험회사에서도 신고를 해야 이것이 나중에 이제 경찰하고 이렇게 그게 서류가 있어야 분쟁조정위원회인가 뭐 거기서도 이렇게 접수가 된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했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하고 제 자비로 그냥 다 했어요. 제가 네. 이제 뭐 보험할 생각도 않고 그냥 이거 돈도 얼마 안 되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냥 제가 했는데 저쪽에서는 이제 그 21일 날 사고 당일 날 그러니까 20일 날 사고가 났는데 그날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CCTV를 이제 그 빼가지고서 경찰에다 아마 그걸 준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마 경찰이 보니까는 내용이 틀리니까 제가 이제 차에 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차에 타지 않고 차 옆에 있다가 이제 뛰어나갔더라고요. 네네. CCTV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보험 사기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 이게 보험을 내가 신청한 것도 없고 여기 영수증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건 자비로 내가 다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 서너 번 가니까 좀 큰 문제가 없어 나도 안 갔다 병원에 안 가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했더니 아 그래도 이제 사기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신이 그러면은 그날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왜 나한테 2번씩이나 전화해서 이제 병원에 가라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하면서 병원에 가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보험으로 이렇게 되니까는 그걸로 갖다가 이렇게 띄어가지고서 진단서를 제출하라 이제 하더라고요. 그냥 병원에 가고서 다 거의 끝날 때 이제 진단서를 냈어요. 그 먼저 이제 신청한 진단서를요. 근데 보험으로 거기도 된 게 없고 제가 자비로 낸 게로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그래도 자기네한테 그걸 갖다 신청 이 조서를 썼기 때문에 이제 보험 사기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서도 아들이 내가 그걸 갖다가 처음에는 이제 보험 하는 거 신청을 계속 이제 안 하니까 보험 신청을 하라고 자기네가 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보험 신청을 하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막 그냥 그 큰 소리로 치면서 화를 내면서 한 일주일 지났는데도 네네. 왜 보험 신청을 안 하냐 왜 해준다는데 처음에 안 해준다고 막 그러던 친구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무튼 간에 사고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뭐 사고 처리는 뭐 나중에 하고 우선 보험 이거부터 빨리 신고를 해서 뭐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면은 자기가 100% 다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그러면 이거 그저 녹음을 해도 되냐 했더니 녹음을 해도 된대. 근데 녹음된 게 찍찍찍해서 제가 그걸 못했어요. 그 소리가 이상해서. 근데 이제 걔네들은 그걸 녹음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니까는 이제 경찰이 이제 한 일주일인가 이렇게 지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는 보험 이제 뭐 사기로 해가지고서 들어오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참 하다가 이게 자꾸 얘기가 저기 되니까는 일단 제가 변호사를 부르겠다 하고서 나간 다음에 다시 이제 한 일주일 있다 주변에서도 이건 뭐 그냥 벌금 내고 말으라 해서 그냥 그냥 골치 아프니까 벌금 내고 말겠다고 이제 그러긴 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처리가 돼야 되는지 보험 사기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넘어간 거죠 그게. 그리고 네.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한 게 없고 돈을 낸 것이 없고 개인적으로 전부 다 처리한 거니까 그 처음부터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 서류는 이제 줘서 경찰한테도 이거 내가 이거 한 건데 이렇게 개인으로 한 건데 이게 왜 사기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좀 거기에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그랬어요. 네. 골목길에 가만히 주차된 차를 다른 트럭이 긁은 상황인데 지금 보험 사기로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옆에 김태현 예.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주신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원래는 차에 타고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죠. CCTV를 보니까 밖에 있으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 그 차가 긁고 가는 거 와중에 계속 밖에 계셨던 거세요? 아니면 어느 시점에선 차를 타신 거세요? 처음에 네. 그 물건이 두 개를 이제 있는데 하나를 이제 차에 싣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와가지고서 다른 거를 그쪽에서 뭐 작업을 좀 해가지고 줘야 된다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서 다시 이제 이렇게 차로 이제 가려는 순간에 이것이 이제 보니까는 이제 그 차가 바꾸서 계속 지나가니까 황당해서 그냥 바로 뛰어나가가지고서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자꾸 차를 세우라고 막 하면서 50m를 밀려가면서 그냥 거기서는 막 개쌍욕을 하면서 이제 막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그땐 당하고 사람들도 곤혹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CCTV를 경찰이 그렇게 줬으면서 처음에 불렀을 때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경찰이 보험 접수를 하면 다 그걸로 될 거라고 처음에는 이제 다리 이제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다 하는 것도 제가 좀 다리가 아프다니까 그럼 거기 올려놨냐 뭐 어쩌냐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그걸 가지고서 다리가 그 뒤로는 좀 한 이틀 있으니까 조금 손상됐는지 아니 손상된 건 아니고 좀 아파서 이거는 이제 내가 근육이 아팠는지 저 병원에 가서 좀 치료는 좀 하겠다고 하면서 보험으로는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치료하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경찰이 이제 2시에 또 전화를 왔더라고요. 네. 2시에 전화 오고 제가 이제 치료 중이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또 4시 한 40분에 다시 또 전화 오더니 이거 치료로 보험으로 해서 차량 사고로 이렇게 되니까는 이거 저걸 내가 진단서 띄워가지고서 오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냥 그냥 뭐 내가 그냥 하겠다 하고서 진단서도 내가 그냥 내 개인으로 해서 돈을 다 내가 내고 그다음에 그 진단서도 22일날 가지고 오라 그러는 걸 갖다가 내가 안 내고서 26일인가 그때 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자꾸 또 이제 저기도 빨리 왜 진단서 안 내냐고 상대 쪽에서도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자기가 100% 해주겠다고 뭐 이런 소리를 막 하니까 저는 이제 무심코 그냥 진단서를 냈죠. 3번 간 건데 진단서 3번 갔어도 제가 돈을 제가 다 개인 지불한 거고 그랬거든요. 그걸 그냥 낸 거죠, 저는. 네, 근데 이제 50m를 밀려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50m를 밀려간 게 어떤 의미죠? 지금 상담자분이 몸이 밀리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걔네들이 차를 치고 50m를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지나갔다고요? 그 차가 긁으면서? 차를 긁고서 서야 되는데. 네네. 지나가니까는 저는 그걸 막기에 정신이 없었죠. 튀어나가서 차를 자꾸 두 손을 들고 차 앞에 서가지고서 수답하면서 막 했더니 계속 밀고 나오는 거예요, 차가. 그걸 막는 과정에서? 예, 밀고 나오니까는 네. 아마 누가 경찰을 또 위험하니까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나중에 알려고 보니까 2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와중에 대해서 모르고 하여튼 계속 뒤로 밀려서 50m를 이제 이렇게 밀려 나갔어요. 근데 그러면은 차를 긁는 과정에서는 차 안에 탑승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아마 그게 네네.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마 오해를 하셨나 봐요. 착각을 조금 하셨던 이거,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착각했다고 이제 이건 좀 착각인 것 같다고 하여튼 알았다고 그건 사실이 맞다고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진술을 하실 때 아까 뭐 경찰에서 다리를 올렸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고 혹시 뭐 다리가 아프냐 이런 거 물어봤다고 하셨는데 예. 그게 지금 다른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실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뭔가 상해를 다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 보니까 근데 이제 네네 근데 CCTV를 보니까 그게 아니다 차량 안에 없었다라는 걸 상대방이 그거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차량 사고인 것처럼 해서 치료비까지 받으려고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황상 지금. 그러니까 보험 사기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런 건데 근데 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주장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차량을 탑승하고 있었던 운전 중 아니셨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차가 밀려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로 막
막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이게 그런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던 게 어쨌든 이 사고로 인해서 상해를 입으신 거니까 네. 그거가 좀 헷갈렸던 부분이다. 어쨌든 네, 그래서 네. 그 이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이 네. 차 이틀 긁는 후에 이제 다리가 좀 안 좋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좀 설명을 하셔서 보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거를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CCTV, 그 현장 CCTV는 혹시 제출이 됐나요? 예, 그 사람이 그러니까 미리 제출을 한 거예요. 사고 당일날. 전체를.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나중에 딴 사람들은 이제 아들이 아니고 잘하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건 이제 제가 주민등록을 달라 그러고 있었고, 경찰한테도 이건 딴 사람인 것 같은데 이거 허위 저게 아니냐. 그리고 운전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이 제3자가 그냥 이렇게 아들이라 하면서 자기가 수습한다고 아들이라 하면서 한 것도 이게 잘못된 거 같고, 그 다음에 당일날 이거 해가지고서 그 다음날 아마 당일날이나 다음날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내가 가서 물어봤더니 그걸 갖다가 자기 제출을 했고, 당시에는 이제 사기죄로 지금 들어갈 거라고 하면서 뭐 막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철공사 앞에 그 주인한테 한번 물었더니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거냐 했더니 그 사람은 아들이 아니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CCTV를 그날 갖다가 줬다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CCTV 있는 걸 빌려줬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주셨대요? 예. 그러니까는 그걸 주고서 그걸 받고서 이건 걸렸다 하고서 경찰에 바로 신고한 다음에 이제 저는 이게 이제 경찰에서 그런 식으로 갑자기 이제 그냥 그거는 되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아프다고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그거는 되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뒷걸음질 쳤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뒤가 아프다고 했더니 그거는 보험이 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혹시 발을 올려놨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무심코 그런 것도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진술이 잘못되신 것 같고 예, 기억에 예. 약간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으니까 이걸 처음부터 사기로 해서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하셨던 게 전혀 아니신 것 같으니까 네. 그 미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걸 일단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75세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고령이신 부분도 있으시니까 기억력이 예전만큼은 되게 좋지는 않으실 수 있으니까 기억을 정확하게 못해서 그랬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하시면은 고의가 없다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CCTV 상에서 상담자분이 차가 못 가게 막는다거나 뭔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는 과정들이 나와 있어야 그게 좀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 CCTV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걸 뭐 일부러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건물이 길게 있으면 끝에서 이렇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바로 제가 튀어나가면 그 차 앞에 바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그 순간에 딱 잘렸더라고요, CCTV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다 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딱 잘리고서 네. 그걸 이제 대련뒤 요거밖에 촬영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들한테요. 네. 아들한테 물건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철공사 아들이요. 네네. 철공사 아들한테 이제 갔어요. 네. 가서 이제 상황 설명을 이제 대략 하면서 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 친구는 차를 막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냥 뭐 뒤에 차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오느라고 이렇게 이제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경찰한테도 그 얘기를 하니까는 뒤에 차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따라오는 게 차가 있어서 이제 그랬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몇 개 찍었거든요. 당시를 갖다가 시간별로 이렇게. 네네. 근데 그때는 전혀 그 차 뒤에는 골목길이니까 그 차 뒤에는 차가 따라오는 차가 없었어요. 그냥 경찰이 자꾸 그 편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를 옥죄 저런 건지 그러고 아들이 이제 그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잘 모른다고 처음에 막 그러더니 이제 내 대략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억울해서 그렇다 하니까는 네네. 이거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막 맞고 그랬던 건 당신도 봤지 않냐 했더니
그건 맞다. 거기까지는 맞다. 근데 그 이유는 자기는 모르겠다. 이제 그런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도로에 한번 다시 가보셔서 위에 예. CCTV가 있는 게 있으시면 그 도로에 CCTV 관리하는 데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구청이나 이런 데 가시면 그 열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요청하시는 거 말고 그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거기에 CCTV 공개 청구를 따로 신청을 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는 게 지금은 제일 좋으실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여보세요? 네네. 예, 지금은 이제 그걸 봤더니 아래 위로는 CCTV가 없고요. 그 집에 있는 것만 오로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CCTV를 확보하라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진행을 해보시고요. 상담자분, 추후 진행하시다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남편을 전시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젊고 유망한 사진작가였고 저는 그의 팬이었죠.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지다가 첫째 아이를 가지자마자 결혼하게 됐습니다. 저는 5년 동안 가정주부로 지내면서 2 아이를 낳았고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 남편은 한동안 시리에 빠져 있다가 촬영 때문에 해외에 다녀왔는데요. 그의 카메라에서 다른 여성과 바람을 핀 흔적을 발견한 후 우여곡절 끝에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뒤에 저는 직업을 구했지만 2 아이를 키우기엔 월급이 너무나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는 연락도 닿지 않았고 이혼 후 1년간 면접 교섭도 요청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런데 문득 남편과 이혼 협의 중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의 성본을 변경하고 싶으면 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기도 하고 생모인 제가 아이들을 계속 양육해야 할 상황이라서 제 성과 본을 따라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본 변경이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이들과의 행복한 삶만을 꿈꾸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녀의 성본 변경이 이혼 후에 한쪽 부모의 의사만 있어도 가능한 걸까요? 네, 원칙적으로 쌍방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엔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긴 하는데요. 뭐 예외적으로 일방 부모의 동의만 있어도 성본 변경 허가가 나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혼 전에 남편분과 성본 변경에 대한 말이 오갔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혼 후 친부의 동의가 있다면 성본 변경이 가능한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 동의가 있는 경우엔 조금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일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동의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조금 더 보다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허가 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성본 변경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절차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이 성본 변경이라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절차를 보통 의미를 하는데요. 네. 이건 사실 그 가정법원에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자녀의 성본과 그리고 변경하고 싶은 성본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고 그 사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가정법원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성본 변경은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게 되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사건 본인의 의사라든지 그리고 성본 변경을 위해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뭐 친권자나 양육자의 의사는 어떤지 그리고 아이의 성숙도라든지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뭐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는 건 없는지 교우관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등 상세한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들을 갖춰서 봤을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허가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본래 성과 본을 바꾼다는 게 사실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법원은 성본 결정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이 모두 다 이제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정체성 혼란이나 자가 이제 성본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겪는 불이익 같은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의 행복, 자녀의 행복과 그리고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 비교 형량을 해서 더 우선하는 쪽으로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연자분은 이혼 전에는 남편과 그런 말을 오가긴 했지만 이혼 후에 친부가 성본 변경에 응답하지 않거나 또 반대한다면 이 변경이 기각될 수 있을까요? 뭐 원칙적으로는 친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성본 변경이 불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자녀의 복리에 관련된 부분은 일방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쌍방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방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자녀의 복리에 있어서 조금 해가 가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일방이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라고 하면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는 법원의 입장에 따라서 허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혼 후에 남편이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담자분께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몇 가지 알려주실까요? 네, 상담자분께서는 우선은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양육비를 청구를 해서 금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면접 교섭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이제 양육비 안 주면 면접 교섭을 거부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양육비도 안 주는데 무슨 면접 교섭이냐 할 수 있는데 사실 양육비를 줄 수 있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일부러 주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걸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의무가 있더라도 면접 교섭의 의무 또한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면접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화된 사유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상담자분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성본 변경의 경우에는 결국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신청서 작성을 되게 상세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자녀가 이 성본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자녀가 변경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중심적으로 기재를 하시고 입증 자료를 잘 첨부하셔서 주장 담은 서면 잘 제출하시면 제가 볼 때는 허가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보실까요? 저는 한 콘솔 게임의 펀딩까지 하며 해당 게임의 플레이를 아주 기대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게임을 플레이하기 직전 인터넷을 잠시 둘러보다 게임 스토리에 엄청난 반전을 스포일러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 허탈함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찾아보니 저와 같이 게임의 스토리를 스포일러 당해 심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 사람들과 함께 스포일러 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스포일러요. 이 사연의 내용에 법적인 근거가 적용된다면 어떤 항목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실 스포일러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 되게 의견이 많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그 스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이 되게 많을 것 같고요. 네. 민사적인 쟁점도 있고 형사적인 쟁점도 있습니다. 네, 이 스포일러의 정확한 정의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보통은 이제 뭐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뭐 내용이나 결말을 미리 공개하기 전에 유포하는 그런 행위를 스포일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스포일러 작성자에게 어떤 법적인 죄목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게 원칙적으로 어떠한 저작권이 될 만한 문서를 유출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어떤 결말이라든지 일부 내용을 구두로 전파하는 것 자체를 형사적인 범죄로 보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방송사 등에서 제작하는 파일, 대본 파일 같은 게 유출됐다거나 이런적으로 구체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저작권 침해 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어서 저작권법 위반이 되기도 하고요. 부정경쟁행위법 위반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스포일이 일반인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사전 내용을 보고 일부 내용을 스포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형사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손해배상의 청구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어떤 일방의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다고 하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증하신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펀딩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펀딩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 관심이 없거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를 하실 때 항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그리고 상대방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 손해의 가액에 대해서 입증을 사실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스포로 인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요건들을 모두 갖춘다고 하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스포일러로 심적인 고통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른 스포일러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가 가능할까요? 네, 이게 스포를 한 행위 자체가 어떤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민사소송만 가능하신 상황인데요. 네.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단체로 여러 명이 진행을 한다고 하면 청구하는 자를 원고라고 하는데 그 소장에 원고의 기재를 상세하게 기재를 하고 그리고 각 원고가 입었던 피해 그리고 손해를 입증할 자료들을 각 첨부해서 그 금액을 전체를 청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 번의 소송의 절차에서 진행을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단체 고소를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네, 이제 단체 소송 진행을 하시는 거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고들이 각자 본인들이 청구할 수 있는 어떤 입증 자료를 같이 취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소장의 하나에 모든 상세 내용이 기재가 되는 거다 보니까 본인의 자료는 각자 준비를 하셔가지고 전달하셔야 될 것 같고 작성하는 사람이 변호사라고 하면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전달해 주셔서 각자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해서 전달해 주시면 되고 그 작성된 서류를 법원에 접수함으로써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청구를 받는 상대방은 지금 한 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고 여러 명이 한 명에게 진행을 하시는 거라 다수 대 1인의 소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 이 상담자분께서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에 본인께서 인터넷으로 이 게임에 대해서 살펴보셨단 말이죠. 네. 네. 이런 점도 좀 귀책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사전에 궁금해서 호기심에 어떤 거를 미리 확인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진 않거든요. 다만 이런 행위가 스포라는 어떤 행위로 이어져서 유출이 되거나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혼자서 그냥 하신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스포에 관련해서 되게 많이 놀라시고 실망하신 상황으로 보이시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에는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입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청구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봐도 특히 반전 영화 같은 경우 그 핵심이 되는 줄거리를 미리 알고 나면 그 재미가 반감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스포일러 모두를 위해서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살펴볼게요. 7살 딸과 손을 잡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비신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딸과 함께 있어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딸이 머리가 뜨겁다며 우는 겁니다.
알고 보니 딸의 머리에 담뱃불이다 작게 그을린 자국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미안하다고는 하나 고작 그 정도 그을린 것으로 손해를 물어줄 생각은 없다는데 이 상대에게 민사 형사적으로 엄하게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속상하셨겠습니다. 이 사연의 내용에 법적인 근거가 적용된다면 어떤 항목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딸분이 지금 피해를 입으신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기타적으로 이 행위자의 어떤 마음을 하셨는지 등에 따라서 형사적으로 고소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그럼 상해죄에 해당하나요? 네, 이제 상해죄가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만약에 아이가 어느 정도 상처를 입었는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상해죄 진단서를 첨부할 수 있을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그런 피해를 입으셨다고 하면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해죄라는 것은 보통 2주 진단이 나와도 통상은 괜찮으신데 이게 상해 정도가 아니라 신체적 생리적 변화가 아니라 단순 물리적인 충격이었다라고 하면 폭행으로 의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담배가 이제 머리에 그을린 자국이 생긴 거기 때문에 어떤 생리적 현상의 변화가 생긴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폭행보다는 상해 쪽에 인정이 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이 상해죄 이외에 그 밖의 죄목이 좀 적용된다면 어떤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다른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이분이 고의로 했다고 하면 상해죄를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분도 그 행위를 하시기 전에 그런 생각을 못 하셨는데 실수로 이걸 떨어뜨렸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실치상이라는 죄를 좀 검토를 할 수가 있고요. 같은 상해를 입은 피해에 대한 처벌인데 하나는 상해죄는 고의로 인한 경우고 과실치상은 과실로 인한 경우인데요. 형사적으로는 두 가지가 좀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소한 과실로 인해서 아이한테 피해를 입혔고 그 아이가 피해를 입었던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사와 함께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길거리에서 흡연한 것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네, 원래 이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는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처벌의 기준이 마련이 됐나요? 네. 일단은 지금 보행자 길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행자 길이라고 하면 보도길 가장자리 구역이라든지 뭐 지하보도, 횡단보도, 뭐 보행자 전용도로, 뭐 심지어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 코스 등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기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금연구역에서 만약에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따님 분이 머리가 뜨겁다고 울 정도로 좀 마음이 아팠을 텐데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요, 경제적인 손해를 입은 것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청구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다만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청구하는 쪽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그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이 정도의 배상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한 판결을 선고하는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의 치료를 위해서 부모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거나 보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녀와 그리고 그 보호자의 피해에 대한 위자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도 청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흡연과 관련된 법률적 지식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자가 이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금연 구역이기 때문에 처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룰이 있는데 뭐 지하보도, 육교, 탐방로 등 되게 광범위하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보행을 하는 곳에서 보행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그 과태료 10만 원의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점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태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